자,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안녕하세요. 야, 니네 그렇게 한마디도 안 하면 제가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스튜디오에서 찍는 줄 알아. 그 다음에 지난주에 저기 13페이지에 이제 양적연구 기본적인 거 밑줄 치고 확인만 하고, 그 다음에 질적연구도 밑줄 치고 확인만 했잖아.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자, 양적연구랑 이제 질적연구 한번 들어가 볼게. 자, 그럼 교재로 저기 14페이지 좀 볼게요. 14페이지. 그다음에 복습 간단히만 해보자. 일단 과제 프린트가 4개 나갔잖아. 이 과제 프린트가 오늘 진도 나가는 데까지야. 그래서 다 열심히 푸세요. 열심히 푸세요. 오케이? 복습. 자,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은 본질적으로 같다. 무슨 연구? 양적연구, 방법론적, 이론론.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질적연구, 방법론적, 이원론. 그럼 양적연구는 주로 무슨 법이 쓰이죠? 연역법, 그치? 자, 생각나는 거 반대로 얘기하면 돼. 그 다음에 질적연구는 귀납법이 쓰이는 거, 그치? 그래서 자, 연역법은 뭐를 세우고 진행한다고 그랬죠? 대전제, 그치? 근데 귀납은 바로 관찰, 직접적으로. 그 기본적인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자, 일단 이번 시간 할 게 뭐냐면, 자, 양적 연구의 과정을 자, 순서를 다 외워야 돼. 자, 양적 연구의 과정. 그래서 교재 14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연구 주제 선정, 그다음에 가설 결정, 연구 설계, 자료 수집, 자료 분석, 가설 검증, 결론 도출 및 일반화 있잖아. 요 순서를 외우고 이제 여기다 적용을 해야 되는데 시험 문제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이걸 이제 사례로 해서 가나다란 말을 섞은 다음에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그쵸? 자, 그럼 먼저 자, 양적 연구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주제 선정 단계야. 자, 주제 선정하고요. 자, 주제 선정이 끝난 이후에는 일단 가설을 세울 거야. 가설, 설정.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설 설정이 끝난 다음에 뭐를 할 거냐면 연구 설계할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연구 설계가 끝난 다음에는 자료 수집. 자, 그 다음에 자료 수집이 끝난 다음에는 얘들 우리 지금 양적 연구잖아. 그 양적 연구는 자료를 수치화하겠지. 그럼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한다. 그래서 양적 연구는 자료 해석이 아니라 일단 자료 분석이 되는 거야. 자료 분석. 그 다음에 자료 분석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자, 처음에 세웠던 가설을 검증할 거고, 자, 가설 검증이 끝난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 결론을 도출할 거고, 그 다음에 일반화할 겁니다. 자, 일단 이 순서를 다 외워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 여기다 이제 하나하나 좀 사례를 한번 대입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 자, 첫 번째. 자, 지금 봐봐. 너네가 일요일날 아침이 아니구나. 점심이구나. 점심부터 학원에 나와서 수업을 듣는데 너네가 이제 사탐만 듣는 게 아니잖아. 국영수도 듣겠지. 그치? 자, 뭐 표본을 한번 보고 물어볼게. 학원 몇 개 다니니? 한 손으로 돼? 네. 해봐. 국어랑 국어 2개? 수학이랑 영어랑 사회. 다 다니네. 그거 한번 물어볼게. 얼마야? 뭐를 대충. 이게 좀 사생활 침해인가? 그건 아니지. 나도 보통 지금 학원금 5개 다니잖아. 그러면 기본 30이 아닐까? 그 정도 하겠지. 그럼 최소한 150. 그러면 네가 한 달에 처먹는 돈이 최소 150이야. 근데 내가 볼 때 200 넘을 수도 있거든? 그런데 형제자매가 2명이야. 엄청 많잖아. 그쵸? 그럼 이제 봐봐. 자, 여기서도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서울에서 강의하면 대치동에서도 엄청나잖아.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이거야. 혼자 공부하는 애들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열심히 학원을 다니는 이유는 성적이 오를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지. 그럼 과연 봐봐. 우리가 그러면 학원을 열심히 다니는 이유는 뭐지? 성적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럼 성적이 오르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고 믿는 거고, 좋은 대학을 가면 또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게 궁금한 거야. 과연 성공에 그럼 이런 비싼 학원비를 낼 수 있다는 얘기는 가정 배경이 바탕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성공에 또는 좋은 대학을 합격하는데 가정 배경이 도움이 될까? 안 될까? 그럼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될 것 같잖아. 그치? 그게 궁금한 거야. 그래서 주제를 선정했어. 성공에 또는 좋은 대학 합격에 그 자신의 노력보다는 가정 배경이 도움이 되나 안 되나 궁금하다. 그래서 일단 주제를 선정한 거야. 주제를 선정했고, 자, 그 다음에 양적 연구는 주로 연역법이었기 때문에 대전제를 세우고 연구를 진행했잖아. 그래서 마찬가지야. 일단 연구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뭐를 세울 거냐면 가설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가설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이거 정확히 하나. 자, 가설은 잠정적 결론이에요. 잘 봐. 아직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결론은 이럴 거야 라고 세우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가설은 잠정적 결론인데, 자,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렇다면 가설을 세울 때 가설을 어떤 형식으로 세워야 하는지 가설 설정의 요건이 출제가 돼. 그래서 일단 가설은 첫 번째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되냐면, 자, 검증 가능해야 돼요. 검증 가능해야 되고, 자, 두 번째 가설은요, 검증 필요성이 있어야 돼. 예를 들어 물어볼까? 자, 너네 당연한 게 우리나라 점점 출산율 떨어지고 있지. 그 다음에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의학기술이 발달하니까 노인들의 평균 수명이 어떻게 돼? 늘어나고 있잖아. 그럼 물어볼게. 자, 우리 사회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노령화 현상은 심화될 것이다. 자, 노령화라는 얘기는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걸 노령화라고 그래. 자, 그럼 다시 우리 사회는 점점 앞으로 노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이거 당연할 거 아니야. 그럼 이거 검증 필요성이 있냐 없니? 검증 필요성이 없다고. 그러니까 당연한 사실은 검증할 필요성이 없는 거고요. 예를 들어, 자, 지금 최근에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는 뭐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 또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 이거 검증 가능하니? 검증 가능하지가 않잖아. 그치?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설은 뭐냐면 검증 가능해야 되고, 두 번째는 검증 필요성이 있어야 돼. 그리고 요거 이제 당연한 내용이니까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 가설은 아직 연구를 하지 않고도 미리 결론을 세우는 거야. 이러이러할 거야 라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세우는데 반드시 인, 과, 관계를 자, 명확하게 세워야 돼. 자, 용어 정리합시다. 자, 앞으로 우리가 인과관계 하면 너네가 아는 게 원인과 결과지. 제가 약속한다. 앞으로 원인은 독립변수라고 얘기할 거야. 그럼 결과는 무슨 변수겠어? 종속변수. 앞으로 시험 문제에는 원인, 결과를 이제 앞으로 항상 독립변수, 종속변수인데 그 인과관계를 반드시 명확하게 세워야 돼. 그럼 명확하게 세운다는 얘기는 방향성이 뚜렷한 거야. 예를 들어 A와 B는 관련이 있다. 이건 가설이 안 돼. 어떤 관련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A 한다면 B 할 것이다. 또는 A 한다면 B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세워야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꼭 머릿속에 넣을 게,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조건문의 형태로 제시됩니다.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왜냐하면 확실한 결론이 아니니까, 잠정적 결론이니까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한다면 뭐뭐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세우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수능 특강에서 아직은 출제가 안 되는데 자꾸 언급하고 있는 게 있어. 자꾸 언급하고 있는 게 바로 뭐가 있냐면요. 자, 다시 내가 가설은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세워야 된다 그랬죠? 그럼 다시 조건문의 형태야.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한다면 뭐뭐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 뭐뭐 하려면 뭐뭐 해야 한다. 잘 봐. 바람직한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의원내각제로 헌법을 바꿔야 한다. 이거는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조건문이 아니지. 그치? 그냥 이거 뭐지? 머스트잖아. 결국 이런 거는 가설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일단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조건문의 형태로 제시되어야 한다. 자, 양적 연구의 과정에서는 자,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방금 내가
뭐뭐 하려면 뭐뭐 해야 한다. 자,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당위적 진술이라고 그래요. 당위적 진술. 자, 다시 당위적 진술은 뭐뭐 하려면 뭐뭐 해야 한다. 그래서 이거는 조건문의 형태로 제시된 게 아니라 가설 자체에 가치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must로 제시되는 당위적 진술은 가설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가설은 연구를 진행하기 전에 미리 전제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낸 거야. 단 조건문의 형태여야 되고요. 검증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검증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 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일반적으로 조건문의 형태로 제시한다. 그렇죠? 또는 조건문 앤드 비교형도 가능해. 남자보다 여자가. 이런 식으로. 단 이건 꼭 왜요? 뭐는 안 된다고? 당위적 진술은 안 돼요. 뭐뭐 하려면 뭐뭐 해야 한다라는 그냥 must라고 써놓고 당위적 진술은 가설이 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이런 가설을 한번 세워보자고. 이거 실제로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한양대에서 한번 연구를 한 거야. 그래서 자, 가정 배경이 좋은 대학 합격 또는 출세 또는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지 주제 선정을 알고 싶었잖아. 그럼 이제 가설을 한번 이렇게 세워보자고. 자, 부유층 가정의 자녀 일수로 명문대 합격률이 올라갈 것이다. 자, 그러면 자, 부유층 가정의 자녀일수록 원인에 해당하죠? 독립변수. 그 다음 명문대 합격률이 올라갈 것이다. 종속변수에 해당하지? 그래서 일단 조건문의 형태로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세웠잖아? 그럼 일단 이런 가설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이제 연구를 진행하는데 자, 그 다음 단계에 이제 연구 설계 단계가 있어. 자, 연구 설계 단계도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자, 연구 설계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가설에 제시된 개념을 명확화하는 단계예요. 가설에 제시된 개념을 명확화하는 단계야. 자, 그런데 이제 양적 연구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게 여기 생각해봐. 양적 연구는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과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이 같아서 인간의 가치와 의도를 배제하고 방법론적 이론론으로 자연과학처럼 연구하는 거지. 그러면 자연과학처럼 모든 자료를 일반적으로 수치화해 줘야 돼. 자, 그러면 개념을 명확화하는 것 외에도 수치화하기 위해서 어떤 단계가 필요하냐면 개념의 조작적 정의 단계가 필요해요. 개념의 조작적 정의. 그래서 앞으로 나중에 암기할 때는 그냥 앞자 따서 그냥 개조작이라고 암기하면 돼요. 그래서 개념의 조작적 정의. 자, 그럼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우리는 양적 연구로 자연과학처럼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추상적 개념을 수치화할 수 있는 개념으로 구체화시켜주는 거야. 다시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하는 건데 중요한 건 이때 뭐냐면 수치화할 수 있는 걸로 구체화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한번 봐봐. 우리가 가설에서 자, 부유층 가정의 자녀일수록이었잖아. 자, 그러면 부유층의 정의는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야. 그럼 너네 한번 생각해보자. 일단 부유층 하면 아파트로 따지면 일반적으로 아파트에서 많이 사니까 아파트의 평수가 한 몇 평 이상이면 부유층일까? 아파트의 평수가 한 몇 평 이상이면 부유층일 것 같아? 60평.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뭐냐면 장소마다 다르지.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내가 서울에 강서구라는 데 살거든? 근데 우리 집이 45평이야. 근데 우리 집이 3년 사이에 2배 떠서 지금 15억이야. 근데 그 전에 7억이었지. 그런데 대치동에 45평, 45억. 그리고 너네 알고 있는 수학 1타 강사 현우진이 그 청담동에 아파트를 샀거든? 130억. 같은 평수여도 가격이 달라지잖아. 그래서 보통 이런 거 따질 때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예를 들어 강남이면 뭐 30평 이상. 그치? 그 다음에 나처럼 이제 서울에 좀 약간 외곽 지역은 뭐 50평 이상. 그치? 대전은 어떻게 해야 되나? 대전 잘 모르니까 하여튼간 뭐 대전도 몇 평 이상.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부유층 하면 연소득은 한 얼마 정도 해야 돼? 연소득 한 얼마 정도 하면 될 것 같아? 모르겠는데요. 내가 질문하면 무서워하지 말고 편하게 얘기해. 야, 연소득이 보통 1억 1억 갖고 부유층이 하면 그렇지. 요새 1억이 돈이 아니잖아. 야, 생각해봐.
너네 부모님 1억을 벌어. 너네 물어볼게. 1억 벌면 연소득이 연봉이 1억이면 월 시수령액이 한 얼마 정도냐면 세금 다 까면 직장인 한 700만 원 정도야. 세금 다 까면. 근데 700인데 고등학생 애가 2명이야. 그 학원비로 대충 400 나가. 그럼 얼마 남니? 300 남지. 야, 그걸로 관리비 내고 보험료 내고 그러면 저축이 힘들어. 그래서 최근에 부유층 하면 그래도 연봉 따지면 10억 이상. 물론 연구자마다 틀리겠지만. 그 다음에 자동차는 한 뭐 정도 타야 돼? 티코? 이거 안 되지. 그래도 한 뭐 요 정도. 우리 집에도 있어요. 전기차, 딸내미차 20만원짜리. 자, 그러면 보통 벤츠, 뭐 마세라티 이상이면 부유층일 거 아니야? 이게 다 뭐냐면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그래서 수치화할 수 있는 거 바꿔주면서 일단 양적 연구는 본격적으로 연구에 들어가기 전에 연구를 설계할 때 일단 개념을 명확하고 또 추가적으로 양적 연구는 중요한 게 수치하기 때문에 추상적 개념을 수치화할 수 있는 구체적 개념으로 바꿔주는 걸 우리가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얘기해. 자, 이제 두 번째 특징이 뭐가 있냐면 말 그대로 설계가 이루어진 거야. 말 그대로 설계. 예를 들어 자, 전체 모집단을 다 조사하려면 수가 너무 많으니까 일단 표본을 어떻게 뽑을지, 두 번째는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어떤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할지, 그 세 번째는 연구 기간은 어떻게 할지, 그치? 뭐 지역은 어디로 할지, 이런 식으로 본격적인 설계가 이루어지고요. 자, 설계가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데 자료 수집 방법은 우리 두 번째 시간에 배울 때 5가지가 있어. 문헌연구법, 질문지법, 실험법, 면접법, 참여관찰법이 있는데 양적 연구에서는 주로 문헌연구법과 그리고 질문지법과 그 다음에 실험법을 주로 이용합니다. 문헌연구법, 질문지법, 실험법을 주로 이용하고 하나 체크할 건 뭐냐면 여기서 그럼 자료를 수집하면 일반적으로 수치화된 자료일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양적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양적 자료라고 얘기할 거야. 양적 자료. 자, 그리고 여기서 수립된 자료들을 실제로 컴퓨터에 집어넣든 뭐하든 간에 통계 분석을 하겠지. 그럼 통계 분석을 하면 뭐가 나오냐면 실제 연구를 통해 얻은 연구 결과가 나오는 거야. 연구 결과. 자, 그런데 봐봐. 실제 연구 결과가 나왔어. 근데 우리는 연구를 진행하기 전에 미리 아마 이럴 거라고 가설을 잠정적으로 결론을 세웠잖아.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 연구 결과 나오면 처음에 세웠던 가설과 잠정적 결론이 가설과 자, 일치하나 또는 불일치하나를 봐야 되겠지.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가설 검증 단계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처음에 연구를 하지 않고도 미리 잠정적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실제 연구 결과와 그 다음에 처음에 세웠던 가설이 일치하나 불일치하나를 비교하는 걸 가설 검증이라고 그러고요. 실제로 한양대에서 어떻게 했냐면 대학교 1학년 신입생들을 불러다가 뭐 했냐면 일단 그 당시 옛날에 생활기록부라는 게 있었거든. 대학생들도. 그럼 일단 생활기록부를 다 쓰게 한 다음에 갖다 봤어. 그럼 그건 이제 문헌연구법이 될 거고, 두 번째는 1학년 학생들 다 만나가지고요 질문지 돌려서 작성을 하고 또 면접도 했어. 그랬더니 좀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게 자, 한양대가 저기 서울의 성동구에 있을 거야 아마. 한양대 신입생의 43%가 강남 3구야. 그래서 생각해봐.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넓잖아. 그 중에 서울이 요만큼 있고요. 그 중에 서울 안에 구도 한 20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강남 3구, 송파구, 서초구, 강남구에서 한양대 신입생의 40% 이상이 들어왔다고. 그럼 너네가 볼 때 그 강남 3구는 잘 사는 지역이잖아. 그러니까 학원도 많이 다녔고 교육도 많이 받았겠지. 걔네들이 한양대 신입생의 반은 아니어도 40%를 넘는다는 얘기는 가정 배경이 대학 합격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미치는 거지. 그러면 그런 실제 연구 결과는 처음에 세웠던 부유층 가정의 자녀일수록 명문대 합격률이 높을 것이다가 어느 정도 맞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구 결과랑 가설이 일치하면 우리는 뭐 한다 그러냐면 그 가설을 자 수용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실제 연구 결과 가설이 불일치하면 그때는 가설을 뭐 한다 그러냐면 기각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용어 정리합시다. 자, 가설을 검증하는 단계에서는 연구 결과와 가설을 비교해서 가설과 연구 결과가 수용하면 일치하면 수용. 자,
자, 불일치함의 기각이어서 꼭 체크할 거. 자, 수용도 가설을 검증한 거고, 자, 기각도 가설을 검증한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실제로 연구 결과가 가설과 일치해서 가설이 수용됐지. 그러면 그 수용된 가설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결론이 되는 거고, 그 결론을 가지고 우리는 일반화시키는 거겠지. 그 결론은 부유층 가정의 자녀일수록 명문대학 교육이 높구나.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출연한 게 뭐겠어? 농어촌 균형 선발, 지역 균형 선발이겠지. 좀 소외된 지역의 아이들에게, 좀 가정 배경이 안 좋은 아이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겠다.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자, 또 하나. 자, 그럼 여기서 가설이 기각됐어. 자, 6개월 동안 연구했는데 가설이 기각된 거야. 물론 힘들고 슬프겠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생을 마감해? 그거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가설 설정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다시 가설 설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진행해야 된다. 그래서 가설이 기각되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다시 가설, 자, 설정 단계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자, 이제 여기다가, 자, 조금씩 한번 이제 살을 추가해보자. 자, 이제 살을 추가한다. 자, 볼게요. 자, 첫 번째, 다시. 자,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는데, 양적 연구는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양적 연구는, 자, 주로 연역법이라고 그랬잖아. 자, 주로 연역법이라고 그랬죠? 자, 근데 잘 봐야 돼. 그냥 연역법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로 연역법이라는 표현을 왜 썼냐면, 잘 봐. 실제로 연구를 진행하기 전에 가설이라는 전제를 세운 거예요. 잠정적 결론으로. 그래서 전제, 가설을 세우고 진행했기 때문에 연역법이 되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연구 과정 중에, 자, 여기만 보자고.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분석했어. 자, 요거만 떼서 볼게. 자,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론으로 가는 과정이 있잖아. 그럼 앞에 내용 떼버리고요. 여기만 봐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했다는 건 관찰하고 분석한 거지. 그리고 결론으로 갔지. 그럼 이거 무슨 과정이 되는 거야? 이것만 보면. 이것만 보면 귀납적 과정이 되는 거야. 이것만 보면 귀납적 과정. 그래서 양적 연구는 일반적으로 연역법이 맞아. 하지만 그 안에 자료 수집, 자료 분석만 보고 결론으로 가는 과정은 귀납적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역법이라고 단정을 못 짓고 주로 연역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잘 봐. 앞으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올 거야. 주제 선정 가, 가설 설정 다, 연구 설계 다, 자료 수집 다, 그 다음에 자료 분석 봐, 가설 검증 봐, 결론 도출 일반화를 사, 이렇게 한 다음에 사례를 쫙 줘. 가나다 드라마 사례를 쫙 주고요. 근데 이렇게 한다. 자, 가설 관련 내용의 밑줄을 쫙 쳐. 가설 관련 내용 밑줄을 쫙 치고 기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 결론 및 일반화의 밑줄을 쫙 치고 여기를 디귿이라고 할 거야. 그리고 자료 수집의 밑줄을 쫙 치고 여기를 니은이라고 할 거야.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나와. 자, 기억에서 디귿으로 가는 과정은 연역이야 귀납이야? 가설부터 쭉 가니까 연역이지. 그치?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니은에서 디귿으로 가는 과정, 그러면 연역, 그러면 틀린 거야. 문제 전체를 쫙 읽어봤더니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연역이지만 그게 아니라 자료 수집에서 결론으로 가는 과정, 그러면 요것만 떼어내서 보면 귀납이 되는 거야. 실제로 여기서 함정 많이 낚이니까 정확하게 체크해야 돼. 가설에서 결론으로 가는 건 연역이 맞지만 딱 띄어서 자료 수집에서 결론으로 가는 건 귀납이 된다. 되니? 자, 여기 첫 번째 포인트야. 첫 번째 포인트. 요거 하나 체크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할 겁니다. 뭐를 추가할 거냐면, 자, 그럼 양적 연구는 연구자가 진행하잖아. 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 자, 요거 다시. 기억에서 디귿으로 가는 과정은 연역이 맞아. 양적 연구 일반적으로. 하지만 딱 띄어서 자료 수집에서 결론으로 가는 과정은 귀납이다. 자, 이거 출제 포인트고요. 자, 두 번째 정리할 내용이 이거야. 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자, 연구 과정 중에, 이 양적 연구 과정 중에 가치 중립 단계와 가치 개입 단계를 물어봐요. 가치 중립 단계와 가치 개입 단계를 물어보는데,
자, 일단 암기합시다. 뭐라고 암기하냐면 자료 수집, 자료 분석, 가설 검증. 자, 결론 도출 및 일반화 이 네 단계는 가치 중립 단계예요. 연구자의 가치를 최대한 배제해야 돼. 하지만 나머지 주제 선정, 가설 검증, 연구 설계 등은 가치 개입이 가능한 거야. 자, 그래서 연구자가 임의대로 주제를 선정하니까 가치 개입이고, 가설도 연구자가 임의대로 가설을 설정하는 거지. 근데 주의할 게 있다. 내가 그럼 지금 다시 이 가설 설정을 가치 중립이라고 해서 가치 개입이라고 했어. 가치 개입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왜냐면 이 세모 친 것만 가치 중립이니까. 근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여기서 가치 개입이라는 얘기는 연구자가 마음대로 가설을 세울 수 있다는 거야. 단, 아까 얘기할 때 당위적 진술은 가설이 된다고 그랬니 안 된다고 그랬니? 가설이 안 된다고 그랬지. 연구자가 마음대로 가설을 세울 수 있어도 가설 자체에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돼서는 안 돼. 예를 들어 이거야. 잘 봐. 아까 가설은 조건문의 형태로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사회문화 성적이 오르려면 문병민 선생님 수업을 들어야만 한다. 그럼 이거는 당위적 진술로 뭐뭐 하려면 뭐뭐 해야 한다지, 이거는 가치가 개입된 거라고.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가치 중립이라는 얘기는 연구자가 마음대로 가설을 세울 수 있다는 거지, 절대 그 가설 안에 가치가 개입돼서 특정 방향의 유도가 나와서는 안 돼. 오케이? 또 당위적 진술은 가설이 될 수 없다. 이거 확인하고, 연구 설계할 때도 아까 봤지만 부유층의 기준은 연구자마다 다르게 정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명문대 합격률이 높다면 명문대도 어떤 사람은 인서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스카이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연구자가 임의대로 연구 설계할 수 있지만 자료 수집, 자료 분석, 그 다음에 가설 검증, 결론 도출 및 일반화 단계에서는 왜곡이 일어나면 연구 결과가 변질되고 사람들을 심하게 선동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대한 왜곡하지 않도록 가치 중립 단계다라는 것만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 암기해야 돼. 자, 가치 중립 단계는 네 가지. 자료 수집, 자료 분석, 가설 검증, 결론 도출 및 일반화. 나머지 단계는 가치 개입이다. 되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가치 중립이랑 가치 개입까지 정리가 된 거고요. 여기다 하나만 더 정리할 거야. 잘 봐. 자, 주제 선정에서 보통 이런 문제가 나와. 자, 주제 선정에서 뭐 청소년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고 했어. 청소년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고 했어.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의 기준은 만 19세 1월 1일보다 나이가 적은 애들이야. 그 우리나라 청소년은 열나 많지. 그러면 연구를 할 때 이 청소년을 다 연구하기 쉬워, 어려워.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실제 조사를 할 때는 청소년에 대해서 연구를 하자고 주제 선정했어. 그럼 우리는 주제 선정에서 대상이 되는 애들을 뭐라고 그럴 거냐면, 자, 모집단이라고 할 거야. 모집단. 근데 실제 이 청소년의 모집단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모집단을 다 조사할 수 없어서 실제 연구 과정에서는 표본을 뽑아서 연구를 한다고. 그럼 중요한 게 이거지. 표본이 그 모집단의 특성을 제대로 대표하는 애들을 표본을 뽑아야 되는데, 자, 표본으로 만약에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1000명을 뽑아서 조사를 했어. 그럼 보자. 자, 전체 모집단은 주제 선정 단계에서 청소년이었는데 표본은 고3 남학생 1000명이지. 그럼 일단 고3 여학생이 빠지고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중학생이 빠졌지. 그리고 학교 안 다니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결국 이 고3 남학생 1000명의 표본은 모집단을 대표하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표본의 대표성 문제라고 그래.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이해됐고. 그럼 봐봐. 자, 모집단이 있는데 이렇게 표본을 뽑으면, 자, 표본에 대표성이 없지. 즉 표본이 모집단을 정확하게 대표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럼 잘 봐. 그럼 이때 실제 연구를 진행했을 때 가설 검증, 그 다음에 일반화, 요거 비교해. 잘 봐. 자, 주제 선정 단계에서 전체 모집단은 청소년이야. 근데 고등학교 남학생 1000명을 뽑았어. 그리고 걔네들 대상 연구를 쫙 진행했어. 연구 결과가 나왔어. 가설과 일치하나 일치하지 않나 봤어. 그랬더니
실제 연구 결과 가설과 일치해. 그럼 물어보자. 표본의 대표성이 없지만 가설 검증은 가능하니 불가능하니? 중요한 게 이거야. 표본의 대표성이 없어도 가설의 수용 또는 기각 여부는 따질 수 있어서 가설 검증은 가능해요. 표본의 대표성이 없어도 그 대표성이 없는 표본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 실제 연구 결과랑 가설이 일치하면 그냥 가설은 수용하는 거고 불일치하면 가설은 기각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게 제가 그럼 표본의 대표성이 없는 상태에서 가설 검증돼서 가설이 수용됐어. 그럼 물어볼게. 그 수용된 가설을 일반화할 수 있냐? 그 수용된 가설은 1000명 고3 남학생에게만 적용되는 걸 거 아니야. 그럼 전체 모집단인 청소년에게는 일반화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근데 이건 이해했으면 암기하자. 표본의 대표성이 없어도 가설의 수용 또는 기각에 가설 검증은 가능하다. 단 가설이 수용되면 그땐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전체 모집단의 일반화는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이건 거의 암기해놔. 문제에서 대표적 사례로 나오니까 자, 요런 기본적인 내용을 암기해 두면 나중에 선택지 잡을 때 유용합니다. 거의 개념처럼 정리해놔야 돼. 됐니? 오케이. 자, 그럼 이게 양적 연구야. 양적 연구에서 너는 14페이지에 보면 메뉴에 다시 주제 선정, 가설 설정, 연구 설계, 자료 수집, 자료 분석, 가설 검증, 결론 도출 일반화 있고요. 밑에 표로 내가 지금 쫙 설명한 내용들을 표로 정리해놨으니까 자, 판서한 내용 통해서 한번 공부를 하시고 복습할 때는 표에다 밑줄 치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게 양적 연구고. 자,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면 심화학습 4번에 실제 양적 연구의 과정을 사례를 통해서 넣어놨으니까 복습하면서 한번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자, 확인만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16페이지에 우리 질적 연구 갑시다. 자, 16페이지에 질적 연구. 자, 질적 연구는 방법론적 이원론으로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은 본질적으로 다르잖아? 그래서 따로 별도의 그 연구 방법이 필요, 방법론적 이원론이지. 자, 그런데 질적 연구의 목적은 일반화니 이해지. 심층적 이해가 목적이어서 또 하나, 그럼 질적 연구는 귀납법이야, 연역법이야? 귀납법. 자, 따라서 질적 연구의 특징은 뭐냐면, 뭐가 없냐면, 가설이 없어요. 질적 연구는 귀납법이니까 바로 부딪혀서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적 연구는 주제가 선정이 되면 바로 연구 설계로 갑니다. 질적 연구는 주제가 선정되면 바로 연구 설계로 가는데, 자, 차이는 이거야. 연구 설계를 할 때 질적 연구도 당연히 개념을 명확화할 필요는 있어. 하지만 수치화는 해, 안 해? 안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꼭 하나, 개념의 명확화는 필요하지만 뭐는 하지 않는다? 수치화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빠지는 거야. 그러면 개념의 명확화라는 표현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공통점이지만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어디에만 적용된다? 양적 연구에만. 오케이? 그리고 자, 그 다음에 개념을 명확화한 이후에는 자, 연구 설계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자료집 방법 쓸 건지 등등. 자, 연구 설계를 수행하는데 질적 연구에 쓰이는 자료 수집 방법은 주로 문헌연구법은 공통적으로 쓰이는데, 자, 그 다음에는 면접법이 쓰이고요. 자, 세 번째는 주로 참여관찰법이 쓰입니다. 주로 참여관찰법. 그 너네가 좀 중요한 게, 자, 이렇게 우리가 질적 연구에서 문헌연구법과 면접법과 참여관찰법을 통해서 얻어진 자료를 질적 자료라고 할 거거든. 근데 하나의 더 표현 알아놔. 잘 봐. 내가 연구자인데 너네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너네들의 좀 비밀스러운 내면의 자료를 좀 봐야 되겠지. 어떤 거? 예를 들어 너네가 만약 가출을 했어.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러면 얘가 왜 가출을 했을까 알려면 너네들의 카카오톡 내용을 한번 봐야 되겠지. 보긴 어려워도. 그 다음에 너희들 뭐 일기장, 그치? 뭐 오늘은 밥을 먹었는데 급식이 너무 맛이 없다. 가출이나 해야지. 씨발,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네들이 좀 내면적인 자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려면 꼭 하나. 특히 자료를 수집할 때는 어떤 자료가 중시되냐면 비공식적 자료가 중시됩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 비공식적 자료를 중시한다 그러면 질적 연구야. 자, 그러면 문헌연구법, 면접법,
그 다음에 참여관찰법 등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했어. 그런데 질적연구는 분석이 아니겠지. 질적연구는 자료를 해석하는 거야. 단 중요한 게 연구자가 연구 대상의 자료를 수집한 이후에 이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와 하나가 돼야 돼. 즉 내가 연구자고 너네가 연구 대상자면 내가 너희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너네 입장이 되어 봐야지. 그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고 그러게? 감정 이입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요 해석 단계에서는 어떤 해석이 필요하냐면 감정 이입적 해석이 필요한 거야. 감정 이입적 해석이 필요하고요. 자, 그럼 이제 연구자, 이제 가설 검증 단계는 빠지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구자는 감정 이입을 통해 자료를 해석했지. 그럼 연구자는 그냥 이거야. 해석한 자료를 보고 이 자료를 해석해보니까 이 사람은 이랬겠구나라고 스스로 결정을 내려.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직관적 통찰이라고 해요. 그래서 포인트가 자료를 해석한 이후에 연구자는 결론을 도출하는데 이 결론이 어떤 통계적 자료를 분석해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가 스스로 자료를 해석하고 직관적으로 해석을 해서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과정을 거친다 그러냐면 자, 직관적 통찰의 과정을 거친다 그러고요. 중요한 문제가 여기서 등장해요. 동일한 자료를 보고도 연구자들마다 직관으로 해석하는 게 다를 수 있잖아. 그래서 이 직관적 통찰 때문에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되어 객관성이 떨어질 문제가 커진다는 거야. 연구자의 주관 개입 가능성이 커진다. 어려운 거 아니고 그 결론은 뭐냐면 시험의 99%는 양적 연구가 출제가 돼요. 질적 연구는 그냥 기본적으로 단순하게 양적, 질적 비교에서만 출제가 되니까 질적 연구는 그냥 이렇구나라는 정도만 확인하면 돼요. 알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교재로 16페이지에 17페이지에 질적 연구의 과정까지 정리가 된 거고 복습하면서는 심화학습 5번에 질적 연구 과정, 실제 연구 사례가 나와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시험 문제가 올해 수능에 작년 수능이라 벌써 단순 문제로 여기 이 파트에서 보통 두 문제도 최대 세 문제까지 출제가 돼. 그러면 단순한 문제는 양적 연구, 질적 연구의 개념 비교 2점짜리로 심화 문제는 다음 시간에 배울 자료 수집 방법 5가지 있지. 이걸 실제로 껴서 양적 연구와 자료 수집 방법을 합친 세트 문제가 출제가 돼. 그럼 난이도가 확 올라가. 정답률은 50%까지 떨어지고. 그래서 다음 시간 좀 자세히 볼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요 내용 기반으로 해서 마지막 한번 정리하고 할게. 자, 따로 한번 필기해두면 좋습니다. 바로 뭐냐면 마지막 정리. 자, 그럼 우리 이쪽에다 한번 양적 연구를 쓰고 자, 여기다가 질적 연구를 써보자고. 깨끗이 씌워주시는데. 자,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쓰고 자,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게 자, 어디에 해당하는지 보는 거야. 자, 수업 중에 내가 몇 번이고 반복하는 표현이나 용어들은 수업 중에 외우자는 거다. 그래서 너희들도 반복해서 따라서 그냥 조그맣게 계속 반복해. 그래 나중에 복습할 때 시간이 줄어드니까 뭐 샤우팅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첫 번째 수치화. 양적. 수치화는 양적이지. 자, 직관적 통찰. 질적. 직관적 통찰 질적. 자, 심층적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이해. 질적. 자, 일반화를 목적으로 한다. 양적. 여기까지 어렵지 않고. 자, 개념의 조작적 정의. 양적. 약자로 개조작이라고 쓸게요. 자, 그 다음에 가설 설정. 양적. 가설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양적이야. 자, 근데 감정이입, 질적. 자, 그 다음에 과학적 연구. 둘 다. 둘 다 과학적 연구지.
연역법, 귀납법 모두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이거든. 그래서 둘 다 과학적 연구야. 이건 공통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인과관계 파악. 무조건 양적이지. 그래서 앞으로 문제 풀 때 일반적으로 자, 인과관계를 파악한다. 자, 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양적 연구야. 양적 연구. 그 다음에 되게 막 사례 연구. 자, 사례 연구는 케바케 다 다르잖아. 일반하고 어려워. 그래서 사례 연구나 자, 생애사 연구는 질적 연구. 네, 원래 오늘 이거 수업 때문에 10시 차를 예약해놨는데 6시 반에 깼어. 그 씻었더니 20분 만에 씻었네 대충. 집에서 뭐 할까 하는데 할 게 없잖아. 그래서 기차 시간을 땡겨서 일찍 왔어요. 그래서 학원에 몇 시간이나 9시 반에 왔나? 그런가? 그래서 학원에서 계속 혼자 놀았어요. 교무실에서. 자, 심심한 사람 좀 일찍 와서 나랑 교무실 같이 놀아주세요. 너무 심심하더라. 자, 그러면 하나 더. 요것도 이제 고난도로 나오는 건데 잘 봐. 양적 연구는요. 자, 설명을 목적으로 할 거고 질적 연구는 기술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요거 최근에 평가는 안 물어봤는데 꼭 알고 있어요. 다시 봐봐. 자, 설명을 목적으로 하고 기술을 목적으로 해. 그럼 너네 한번 물어볼게. 자, 너네 이제 대학교 가면 문화인류학이라는 걸 배워. 그럼 문화인류학은 뭐냐면 문화인류학이기 때문에 그 뭐 인종별로 또는 대륙별로 문화적 현상을 조사하는 거야. 그럼 실제로 연구자들이요.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 원시 부족이랑 30년, 40년 동안 같이 살면서 그들을 연구해요. 일반적 현지 조사를 하거든. 자, 그럼 물어볼게. 그럼 문화인류학에서 연구 방법은 양적 연구일까, 질적 연구일까? 질적 연구겠지. 원시 부족의 삶을 이해하는 게 목적인 거잖아. 그러면 질적 연구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현지 조사를 통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수집하는 거야. 그래서 그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그 자료를 해석해서 뭐 하는 거지? 이해하는 게 목적이지. 그래서 기술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언제 쓰이는 표현이냐면 현지 조사를 통해서 이해를 목적으로 모든 자료를 수집하는 걸 우리가 기술이라는 표현을 써요. 오케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거냐면 보통 자료를 수집할 때도 초벌 자료가 되는 거야. 그런데 생각해봐. 양적 연구는 어떻게 하냐면 양적 연구는 일반화하는 게 목적이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모인 모든 자료들 중에서 불필요한 거 다 날려버리고 필요한 자료들만 간추려서 육하원칙에 따라 일반화를 위해 인과관계 파악을 위해서 자료를 분석할 거 아니야. 그래서 초벌로 모든 자료를 이해를 목적으로 수집하는 게 기술이고 그걸 바탕으로 한번 가다듬고 일반화를 목적으로 자료를 가다듬는 거 우리가 설명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래서 양적 연구는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 질적 연구는 기술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너네가 문제 풀 때 이거야. 문화 기술지적 연구 그러면 무조건 무슨 연구가 되는 거야? 질적 연구가 되는 거야. 그리고 같은 표현이 뭐냐면 이것도 알아놔. 자, 이거 수특에 가끔 나오는데 문화 자, 기술지적 연구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자, 또는 같은 표현으로 민족지적 연구라는 표현이 나올 거야. 민족지적 연구. 이거 우리 교재 문제에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질적 연구구나라는 거 확인하면 돼요. 오케이? 되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방금 배운 내용 기반으로 꼭 구별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자, 둘 중에 자,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연구는 뭐게? 둘 다. 자, 경험적 자료라는 포인트는 뭐냐면 연구자가 직접 연구를 수행해서 얻은 자료를 얘기해. 그래서 꼭 하나 양적 연구, 질적 연구의 공통점은 뭐냐면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다. 그래서 요거 출제되면 많이 낚여요.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다. 되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어디까지 정리가 된 거냐면 자, 17페이지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16페이지 봐. 18페이지 봐. 심화 6번과 자, 심화 7번이 있는데 자, 심화 학습 6번까지만 정리하고 좀 쉽게. 자, 첫 번째 A. 자, 착하게 살면 지옥에 갈 것이다. 가설이 될까 안 될까? 안 돼. 이유는 검증 가능하지가 않지.
B. 자, 이촌양도 현상이 심해지면 도시의 인구密도가 높아질 것이다. 얘들아, 이촌양도는 농촌을 떠나 도시로 가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도시의 인구 밀도는 높아지겠지. 이건 검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면 국내 총생산 증가율도 높아질 것이다. 경제 성장률이 국내 총생산의 증가율이야. 같은 표현이야. 그래서 검증 필요성이 없는 거고. 자, C 잘 봐야 돼. 문화비 지출이 많으면 소득이 높아질 것이다. 자, 이건 뭐에 오르죠? 인과관계에 오르지. 소득이 높아지면 문화비 지출이 올라가겠지. 원인과 결과가 도치된 거야. 자, 마지막 D를 봐봐. 정치가 발전하려면 의원내각제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자, 이게 무슨 진술? 이게 당위적 진술이지. 가설은 조건문의 형태로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제시돼야 되는데 이거는 뭐뭐 하려면 뭐뭐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당위적 진술은 가설이 될 수 없다.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까지 정리가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오케이. 그럼 10분만 쉬었다가 이제 자료 수집 방법 갈게요. 좀 쉬었다 갑시다.